자, 이어서 5반 그 10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3권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이리스가 헬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파리스하고 에넬라오스가 1대1로 싸워서 결판내는 싸움으로 합의가 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기는 사람이 너를 데려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트로이에서 여기 이제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145행이 있는데, 스카이 아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문 이름이 스카이 아이인데 무슨 문이냐면은 그 각주를 보면 나오는데, 트로이 성의 서쪽에 있는 문인데, 이 트로이로 가는 그 메인 게이트입니다. 주된 문인데, 여기를 지나면은 막바로 밖이 나오니까 싸움터가 되죠. 그죠? 그럼 위치가 거기 있는데, 여기 누가 있냐면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바로 싸움이 막 벌어지는 데 있는 것보다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고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아모스를 둘러싸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 원로들이 쭉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게, 여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리스가 헬렌을 데려가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갖다 주고받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에 관련돼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좀 보려면 156행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트로이의 나이 먹은 사람들, 왕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트로이 사람들과 아카이오이족이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레네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여인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 그 생김새가 흡사 불사의 여신을 닮았으니 말이요. 헬레네를 칭찬하는 거죠. 여신의 형상을 하고 있다. 불사라는 말 알죠? 안 죽는다 이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녀는 함선들을 타고 떠나고 우리와 후손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이곳에 남지 않게 하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화근을 없애야 되니까 이 여자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아모스가 이제 헬렌을 불러요,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이게 며느리한테 아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기야, 베이비 이 말인데, 우리나라식의 표현이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번역이 아가로 나왔는지는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건지 원어를 봐야 한다는 거죠. 보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양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누구를 부를 때는 어떻게 가장 편한 게 그 사람의 심볼이 뭐예요? 네임, 이름을 불러버려. 그럼 헬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가라고 부르는 것이 얘야 이 말이죠. 아무래도 번역자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서양 사람들 어떻게 부르냐면요, 전혀 우리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데, 엄마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냐면 막바로 그 패밀리 네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막바로 불러버려요. 톰이면 토마 그러고 존 이렇게 불러버리면 자기 아버지한테. 그게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아버지인 걸 아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일단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64행을 보면 내게는 잘못이 없다. 응? 우리 너한테 불만 없다는 거예요. 잘못은 아카이 오이족과 그러고 난 다음에 신들에게 있다. 이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게 맞죠. 옛날 고대 그리스의 관념 속엔 종교라고 하는 관념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 거대한 전사의 이름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보면 이 거대한 전사는 밑으로 내려가면 누군지를 아는데, 그 178행에 이래 나오죠. 아가멤논이 되는 거죠. 이 아가멤논도 일단 덩치가 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생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기엔 적합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170행을 보게 되면 진실로 천하를 다스릴 만한 풍채로다, 이렇게 해갖고 프리아모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헬레네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살다 왔으니까 알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네 답을 해주지요. 뭐라고 해주냐면은
그 앞에 있는 긴 서술은 빼버리고 177행에 보게 되면 방금 제게 물으신 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분은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입니다. 이렇게 아가멤논이죠. 훌륭한 왕인 동시에 강력한 창수이기도 하지요. 창수라고 하는 건 창을 무기로 쓰는 사람을 말해요. 창 갖고 전쟁하는 이제 병력이 되는. 이 전쟁이 몇 명이 있는데 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드물게는 이 활을 전문으로 하는 몇 가지 특기병이. 요즘에는 우리도 이제 군대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총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K1, K2 소총 갖고 하는 이 소총수가 있고 그러고 다음 무거운 중화기를 다 박격포를 전문적으로 다뤄. 아니 무반동총.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M16인가요? 아니지. 기관총 있죠. 그 M60인가요? 이거 이제 쏘는 사람이고 이런 것처럼 특기가 다 있는데 이 아가멤논의 특징은 창을 많이 씁니다. 이 삼국지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잘 쓰는 무기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국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비 관우 장비 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덩치가 큰 사람이 장비인데 이 사람이 창을 잘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팔사무라고 해서 뭐 삼국지가 좀 뻥이 심한데 뭐 수십 킬로짜리 창을 막 휘두르고 이렇게 다닌다. 관우가 썼던 이 칼도 보면 뭐 사람 무게 정도 되고 뭐 어떻고 또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쓰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자 노인 이 노인 누구냐 프리아모스거든요. 이 프리아모스로 쓰면 재미없거든요. 자꾸 같은 말 안 하려고 여기 이제 전략적으로 노인이라고 이제 말 그를 찬탄하며 말했다. 행복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하면서 부럽다 이 말이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행운하여 과연 수많은 아카이오이족 젊은이들이 그대에게 복종하고 있구나. 풍채만 보더라도 장군감이다. 내 일찍이 포도의 고장 프리기아에 갔을 때 프리기아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땅이 아니고 오늘날 터키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준말을 모는 프리기아 전사들을 보았지. 준마라고 하는 것은 빼어난 말 중에서도 이제 전쟁하기에 적합한 훌륭한 말을 갖다가 준마라고 해요. 준자가 이제 뭐냐면은 빼어날 준자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베스트란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사들을 보았지 하면서 뭐 옛날 기억을 막 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187년 가면 당시 상가리우스 강변에 진을 쳤는데 자기 옛날에 이제 전쟁하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 못지않은 아마존의 수족이 쳐들어오던 날, 자 아마존 나라인데 여러분들, 아마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중에 큰 서점 이름이 아마존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갖다 가지고서 서점에 주문할 때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서점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 아마존족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존에스. 이게 뭐냐? 이 각주를 보면 나오는데 호전적인 여인들만 사는 종족. 소아시아 북부 폰토스 지방에 거주했다고 한다. 오늘날 특히 북쪽으로 흑해 쪽이 있는데 거기에 하고 그 위에 살던 유목민들인데 이거는 독특하게 여자들만 살던 아마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좀 불분명한데 실존했는지 아니면 지어낸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좀 믿기 힘든 게 뭐냐면요. 여자들만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반박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 가능한데 이 아마존이 뭐 보여줬던 게 무술 실력이랄까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과장이 많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마조네스라고 해가지고 이 아라고 하는 게 그리스에서는 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라고 하는 게 without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조네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성으로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이렇게 활을 이렇게 당긴다면 이게 왼손잡이는 이래 당기고 오른손잡이 이래 당기면 활을 당길 때 활을 잘 쓰는데 이게 안 불편하려고 자기가 그냥 전략적으로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부닥끼는데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죠? 불편한 걸 일부러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가슴 없는 민족이라 그래서 아마존에서 여성의 길을 갖다가 그렇게 원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남자로서의 삶. 그래서 독특한 그런 아마존이라고 하는
부족이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 일부는 뭐 카자흐스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터키 북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 산악 지역에 떠돌아다니던 여자들만 살던 이들의 불문율이 뭐냐면은 그 남자들을 하고 하려면은 그곳을 떠나는 게 그것을 떠나야 되고 함부로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는 것. 자기들이 하는 건 뭐냐면 살림 살고 애 키우는 걸 철저히 거부하는 사회의 모습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정보를 누가 제공하냐면은 그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했던 역사를 썼던 헤로도투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책의 한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헤로도투스 알죠? 역사의 아버지.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가 전쟁을 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한 군데 아마존이라고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이런 어떤 전설로 인해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별명이에요.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이렇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 신체가 장대하다든지 남성적으로 행동하면 아마존 티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남미에 가면은 큰 강이 있죠, 그죠? 세계에서 긴 강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아시아에는 황하강이 이제 긴 강이 양쯔강이 긴 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강이 제일 기냐 이게 보기 따라 달라서 이게 답이 없는데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길다 그러고 중국에 가면 양쯔강이 길다 그러고 브라질에 가면 아마존강이 길다 그러고 미국 가면 미시시피강이 길다. 이게 이제 4대 강이란 말입니다. 세계에서 긴 강인데 자 아마존강은 브라질의 열대 우림 지역에 이제 있고 여기에는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독특한 구역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 산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인 부족이 있더라. 해갖고는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에서 딱 와서 아마존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자들만의 왕국. 그래갖고 예전에 이거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재밌다고 소재가. 그래갖고 여자들만 사는데 해갖고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 코믹하게도 만들고 그래갖고는 이제 이 그리스 신화를 흉내낸 이 아루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지구상에 여자들만 사는 부족들이 있긴 하죠.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남자하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남성이 역할을 해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애를 안 키우는 거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아마존이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가 하냐면 아마존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성 역할 교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을 말하는데 역할 교체의 상징이 바로 이 뭐냐 아마존이거든. 아마존을 보고 역할 교체 모습을 보고 지구상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다면 성의 역할 교체라고 성의 역할. 네. 이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롤렌타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독일 뮌헨대학교의 데테노파 교수가 한 차례 그 수업을 했을 때 롤렌타웃이 모델로서 아마존을 얘기했다면 이 독일어인데요. 롤렌타웃이라는 건 역할 교체가 아니라 역할 교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이 성의 역할 교체를 가지고 아마존을 많이 연구를 한다는 예, 롤렌타웃이라고 얘기해요. 롤렌타웃이 역할이 교체된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선이 지금 희미해지고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남자의 힘이 못 미친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남자들이 어디 가고 없다. 그러면 뭐 경찰도 누가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소방서도 누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함부로 옛날에 여자들이 하기가 꺼렸고 아마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뭐 군인이 된다든지 특수부대에 뭐 가서 한다든지 뭐 여군 장교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심지어는 깜짝 놀라겠는 게 90년대부터는 여자 권투가 생겨요. 그 예전에 위험하다고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여자들 급소가 많아가지고 하다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축구도 하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데 그거는 이제 만분의 1, 천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이 권투 같은 거는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여자 권투라고 하고 다 올림픽까지 지금 종목으로 제출. 그래서 이제 롤렌타웃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굉장히 주목받고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롤렌타웃이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좀 알 건 알아야 되는데
성에 뭐 규정된 역할이 달리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순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의 내부적 역할이라고 하는 이 성역이 있어요.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남자로서는 의무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먹고 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옛날부터 이 관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고 오는 건 남자들이고 그걸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여자들 역할이고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대되고 변화되는 건 좋은데 이것 자체를 대놓고 거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바로 인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체가 무너져서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 여기에 대한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주관이 없이 그 사전에 받은 교육이 없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혼란을 줄 때 이걸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울리는 기본적인 교양 도서를 갖다 읽어야 되는 거고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지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만고불변 진리라는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대해서 올바른 이 가치관이 선명히 자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마존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더 가중될 거예요. 여성의 이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남자도 여자들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많이 활동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의 주체성은 항상 지녀야 된다라고. 이걸 싫어하고 거부하면은 자기 혼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조심할 게 뭐냐면 인공복제라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있어 지금 생명체를 만들어내니 많으니 복제라고 하는 것까지 왔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잡아야 우리 자신이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88행에 이제 아마존이 쳐들어오는 날 해갖고 이 프리아모스가 옛날에 자기가 젊을 때 이제 어디 나와서 전투 같은 거 하는 걸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는데 여기 하나하나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프리아모스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의 적진을 봤을 때 눈에 띄게 이게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물어. 그러면 여기 이제 트로이 전쟁의 결정적 역할을 할 주역들의 면모가 이 헬레네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된다. 오디세우스를 보고 또 묻는 거죠. 얘야,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해. 어? 즉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보다는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작지만 어깨와 가슴은 넓어 보이는 어깨와 가슴이 넓어 보이는 건 남성미이고 근육이 제대로 발달했다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적합한 신체적 구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마치 길라잡이 양처럼 전사의 대열 속을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제 길라잡이라는 말 알죠? 길잡이라는 말이에요. 길잡이니까 이 안내하는 역할, 선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리더란 말입니다. 리더. 양도 보면 여러분 관찰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모든 무리에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도 여러 명 중에 꼭 편의를 위해서 대표를 하나 씁니다. 아파트 하나에 한 동을 있더라도 이 동대표가 있고 층에는 층대표가 있고 기숙사 가보세요. 층대표 있잖아요. 층대표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이 동물들도 여러 명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는데 하나를 정해요. 이 시켜서 안내, 가이드하거나 아니면 지도자를 하나 정하는데 양들도 많이 있으면 하나가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양을 갖다 세워놓으면 엉뚱한 데 들어가죠. 이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일 앞에 쓰는 애가 뭐예요? 선두에 선 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걔를 따라서 집단 이동을. 걔를 흔들어 놓으면 전부 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최선봉, 최정예 부대가 허물어지면 전쟁 끝납니다. 수습이 안 돼. 자, 길라잡이 양처럼.
전사의 대열 속을 돌아다니고 있구나. 언뜻 보니 그는 흰 암양들의 큰 무리 속을 누비고 다니는 틀복숭이 순양 같구나 하면서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바로 나중에 누구냐 하게 되면은 트로이 전쟁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아이디어, 작전을 내는 사람이. 아킬레우스는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무너지지 않는 트로이를 무너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작전을 짜내는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백행에 저 사람은 바로 누구의 아들인데 지략이 뛰어나다. 지략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사 참모인데, 이걸 갖다가 뭐 보통 우리 인텔리전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로 좀 넘어가 갖고 메넬라우스도 있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하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50행이 되게 되면 이제 조금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행이 되면은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건너뛰고 264행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 프리아모스 도착하면서 이제 전투 상황에 1대1 전투 상황에 가까워지는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프리아모스는 원래 불림을 당했죠. 왜냐하면 1대1 대결에 정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로 투입되고 있어요. 구경하러 가기 때문에. 자, 드디어 264행 트로이인들과 아카이오이족이 있는 곳에 프리아모스가 도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66행은 아카이오이족과 트로이인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1대1 대결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도 일어서죠. 상대방의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 그러니까 뒤에 있던 또 중요한 지휘관이었던 오디세우스도 일었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점점 긴장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 이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68행을 보면 당당한 전령들은 신들 앞에 굳은 맹약을 위해 제물로 쓸 물건을 한데 모으고 희성령 동에다가 포도주에 물을 타고 왕들의 손에 물을 부었다. 하나의 이제 의식행위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뭔가 자기들끼리 약속하기 위해 약속을 굳히기 위한 눈에 보여주는 어떤 방식이라는 게.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자기 장금의 큰 칼집 옆에 늘상 매달려 있는 당금을 빼어들고 양들의 머리털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대산, 이대라고 하는 지명이고, 이대의 산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아버지 제우스요. 만물을 굽어보시고 만사를 들으시는 태양이요. 여러 하신들과 이 바다의 신이란 말이에요. 대지의 신이요. 그리고 하계라고 하는 건 지하세계를 말하네. 거짓 맹세한 자들 사후에 벌하시는 이들이요. 뭐 이래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말하는. 자, 우리가 지금 맹약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데 이것이 보증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이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281행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메넬라우스를 죽이거든. 자, 둘 중에 하나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뭐 그런 얘기 아닌 거죠. 그래서 파리스가 이기면 어떻게 돼? 그가 헬레네하고 모든 보물을 차지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측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는 쳤으니까. 근데 만약에 메넬라우스가 이기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헬레네를 데리고 가고 우리는 보상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으니까 신들이여 이걸 기억해서 그렇게 나중에 결과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300 3행으로 넘어가서 프리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자,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이제 아카이 오이를 수식하는 말. 아카이 오이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바람이 부는 일리오스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트로이를 말해요. 일리오스가. 나는 전쟁터에서 약간 떨어진 뒤로 가겠다는 말. 사랑하는 아들이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와 싸우는 것을 내 눈으로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아까도 이제 그리스 쪽에 덩치 좋은 사람들 보고 프리아모스가 굉장히 부러워한다든지 조금 이 신경을 바짝바짝 쓰는 걸 봤을 때 그 별로 이제 신체적으로 장대하지 않은 파리스가 이기는 걸 갖다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는 둘 중 누구에게 죽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신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한판 해야 되니까 1대1 대결을 벌이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헥토르와 오디세우, 헥토르하고 저기 메넬라우스가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서로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사세한 얘기가 돼가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해나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340팽부터 이제 한판 뜨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전까지는 알다시피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단단히 무장을 해요. 옷을 입고 무기를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40팽이 되게 되면 이 묘사가 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제목이 글맞는 대목이 끝날 때 되니 드디어 나와요. 한판 싸우는 게. 그 전까지 뜸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결투의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길게 묘사는 다 못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편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무장한 뒤 무섭게 노려보며 트로이와 아카이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46행을 가면 알렉산드로스 파리스가 그림자도 긴 창을 던져. 이 창은 창인데 그림자에서 보면 창이 긴 걸 느껴지는 그런 창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형용사를 유벨라에 쓰고 있어요. 창을 던져서 아트레우스의 아들, 즉 메넬라우스의 방패를 맞추긴 맞췄는데 효과는 없다 이 말. 그러나 이 청동으로 된 이 창이 방패를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패를 치고 들어가서 구부러지고 막 창이. 청동이 아무래도 좀 약한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메넬라우스가 청동을 들고 이제 싸우기 전에 또 한번 기도하죠. 이게 전부 의식입니다. 이게 이 종교적인 심성이 강했던 사회가 지닌 의식인데, 이게 세레모니라면 제우스한테 기도를 해요. 나를 먼저 해코지한 이 고귀한 알렉산드로스를 응징하게. 말이 됩니까? 그죠? 고귀한 사람을 또 응징하라는 게 남들이 고귀하다고들 하는 뭐 그런 말이 되는데, 내 손으로 쓰러뜨리게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바르게 잡겠다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갖다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창을 딱 들어가지고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바로 파리스를 향해서 집어던진. 그러니까 방패로 딱 막았어. 방패를. 근데 강한 창이 번쩍이는 방패를 지나 어떻게 됩니까? 정교하게 만든 그의 가슴바지를 뚫고 들어갔다. 가슴바지랑은 이 무장한 이 갑옷을 말하는데, 창은 곧장 그의 옆구리 옆을 지나 윗옷을 찢었지만은 중상을 입히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는 음못 박은 칼을 빼어 번쩍 쳐들고 투구에 뿔을 내리쳤다. 그러나 칼은 거기서 조각조각 나죠. 세 조각 네 조각 나는 손에 떨어져 나가. 그래서 상대방이 투구를 쳤는데 이게 칼이 부러질 정도의 투구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봐야죠. 그죠? 이게 제우스한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신도 그대보다 잔인하지 않을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를 응징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내 칼이 부러졌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거 갖고 성에 안 차가지고는 이 파리스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지고는 이 뭐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그냥 그 투구를 갖다가 금어져 가지고는 막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는 뭐 그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투구를 고정하고자 턱 밑에 단단히 메어둔 수놓은 가죽끈이 알렉산드로스 이 파리스의 목을 꽉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목 조임을 당하고 있어요. 좀 위급한 상황에.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죽는다든지 결판 나는 줄 알았는데 신화적 요소가 나오죠. 그죠? 374년을 보게 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탁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왜? 아프로디테는 이제 이 이야기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으로 죽인 황소의 가죽으로 만든 끈을 끊어버려. 신이 개입해서 이제 일을 갖다 방해를 해버리는데 아까 얘기를 한번 했는데 120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요. 11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파리스하고 관련된 이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대. 전사가 있단 말이야. 프리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120페이지 여기 보세요. 메넬라우스가 집을 비운 사이에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가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제우스는 테티스와 결혼하려 했지만 테티스가 아버지보다 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녀를 여인 펠레우스에게 시집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여신,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자신만 결혼잔치에 그때 초대를 못 받는 초대 안 당한 일이 벌어졌.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신들 한가운데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진 예쁜 황금 사과 하나를 던지자 헤라는 제우스의 마누라인데요.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명의 여신이 자기 거라고 막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여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해주길 바라냐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잘생긴 사람 파리스가 정해주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산에서 목동으로 양치기 하고 있던 이 파리스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과를 자기 것으로 판정해주면 보답으로 나는 이거 주겠다 나는 이거 주겠다 이제 보존을 하나씩 해주죠. 헤라는 아시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아테네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보장해준 게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죠. 그러니까 파리스가 뭘 선택하냐면 여기서 바로 그걸 선택하는데 그럼 나는 이쁜 여자 선택할래 해갖고는 아프로디테를 갖다가 선택을 해요. 뭐 네가 사과 먹으라고 얘기해. 아프로디테는 고마워서 여자 하나를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헬레네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헬레네를 데려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목 졸려서 죽을 뻔 하는데 또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메넬라우스 끝판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제 또 달려들어갖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창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380행을 보게 되면 아프로디테가 또 개입해가지고는 안개를 확 끼쳐가지고 오는 거죠. 안개 때문에 안 보이게 하고는 자기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유체 이탈인가요? 이걸 갖다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그죠? 그래갖고는 신의 능력으로서 전쟁터에서 그냥 어떤 이상한 방으로 공간 이동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갖고는 이 파리스를 데리고는 헬레네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이제 전쟁터에서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집에서 만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목은 이제 그 118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엉뚱한 대화가 막 나오게 됩니다. 엉뚱한 대화가 나와가지고 이제 420 그 7행을 보면 시선을 옆으로 돌릴 때 남편을 이런 말로 비난했다. 벌써 전쟁에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땅히 거기서 저의 옛날 남편하고 이제 전쟁하다가 죽게 됐는데 안 죽고 살아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아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게 흘러가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파리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437행을 보게 되면
그런 말로 내 마음 괴롭히지 마. 나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이 시간을 잘 지내자고. 우리는 사랑이나 즐깁시다 하면서 441행이 나와요. 그래갖고 엉뚱한 식으로 해갖고는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지금 다시 두 사람의 대화로 나가게 되고, 그걸 난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대목은 아까 나온 것처럼 사라진 파리스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군대들에게 우리의 승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측 트로이한테는 우리 아까 약조한 대로 너희들은 헬레네아를 돌려주고 보상금을 지불하시오 라고 하면서 끝나는 대목이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권이 되는데 아가멤논의 열병이라고 하는 이어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